윤칼세 TV 초대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역임한 그 유명하신 도태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또 최근에 문재인을 겨냥해서 문재인에게 여적죄라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 고발을 하신 참 대한민국의 참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용기 있는 법률가이십니다. 우리 윤칼세 TV 초대석에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차제에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1968년생? 69년생. 69년생. 네네. 아, 그러면은 올해 49. 네, 우리 나이로. 예,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고향이 예,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이시고 네. 대구에서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뭐 초중고 다 대구. 아, 초중고. 네, 출생은 근데 서울에서 했습니다. 아, 출생 서울에 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 부모님이 대구로 내려가셨군요. 원래 이제 고향이 경북 분이신데 아하. 잠시 이제 그 일하시느라 서울에 오셨을 때 예. 나으셨고 그다음에 아. 어릴 때 곧 또 다시 대구로 가셔서 계속 대구에서. 예. 아버님하고는 그 이 코드 이념적 코드는 맞습니까? 네. 근데 뭐 아마 맞으실 텐데 예, 미처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걸 물어봐서. 그게 보니까 네. 우리 도 변호사님이 처음에 대학을 네. 깜짝 놀랐는데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네. 중퇴하셨더군요. 네. 그래서 다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입학하셔가지고 네. 와, 아니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구만. 고생길로 너무 갔죠. 아, 참 그 소신이 대단한 거예요. 예.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일으키는 분들인데, 일을 만드는 분인데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그리고 지금 대한문, 그 대한문에서 열리는 그 국본 태극기 집회 국본 공동 대표로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정말. 그래서 오늘 2부로 나눠서 제 1부에는 나는 왜 문재인을 여덕죄로 고발했는가, 그리고 제 2부에는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정말 흥미진진하고 지적이고 내용 충만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윤칼세 TV 윤창중의 그 개인 미술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림에 의해서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림입니다. 오늘이 개천절이고 태양이 뜨고 있죠. 이게 제가 2016년 1월 강원도 양양의 그 낙산사 그 의장대에서 태양이 뜨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목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영어로 The Sun Also Rises 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60호입니다. 이 그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그 유튜브 밑에 메모하는欄이 있죠. 거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도태우 변호사님과 함께 직격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님과의 직격 인터뷰. 도태우 변호사께서 문재인이가 평양을 갔다 와서죠. 네. 갔다 온 뒤 바로 여적죄로 고발했어요. 이거 너무 뭐 문재인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 뭐 저는 예. 한 사람의 시민이고 또 이제 법률가로서 네. 그 여적죄라는 것이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네. 그 애국 국민들 사이에 한 뭐 1년 전서부터 그 여적죄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랬죠. 예, 저는 사실 여적죄란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그 법률적으로 심각성을 예. 굉장히 고려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군사 합의 내용을 보고서는 예. 이것은 너무나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여적죄라고 그 판단하고 법적인 고발에까지 네.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적죄라는 표현이 네.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는 많이 나왔지만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여적죄란 무엇이냐? 예, 여적죄와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이적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형사소추 즉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죄는 내란죄와 외환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내란죄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그룹 안에 여러 구체적인 죄목이 있고 예. 외환죄도 여러 한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죄의 10개 조항 정도 중에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요. 아하. 예, 그게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적죄입니다. 아하. 예,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물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고 적을 위해 모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적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익숙하신 간첩죄입니다. 예, 세 번째 가장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여적죄와 외환유치죄 가장 심각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적을 불러들여서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이 외환유치죄이고 예. 그보다 한 칸 더 나가서 적과 합세해서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를 여적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도 변호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도 변호사님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지금 여적죄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할 정도의 그 강단이 있으신 분 같이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외유내강이라는 그 참 단어가 참 실감나는 그런 인터뷰예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오싹오싹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외환죄와 내란죄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문재인을 고소 고발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내란죄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휴전선을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네. 이 수작을 부린 거니까 네. 일단은 외환죄인데 네. 그 외환죄는 이적죄.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북한을 이롭게 했다. 네. 그런데 이적죄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네. 다른 분들께서 이적죄라는 말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적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네.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추가 고발로는 이적죄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기본 베이스가 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 배경에서 네. 뭐 운전자니 뭐 중재니 네. 이런 참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자 이적죄가 있고 그다음에 여적죄는 네. 이런 거죠. 바꿔 말하면 김정은과 아주 쉽게 말하면 네.
김정은과 내통해서 네. 대한민국을 불리하게 하거나 공격하는 거. 네,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네,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영주 변호사가 네,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네, 네. 무죄. 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영주 변호사님이 문재인을 그러니까 뭐랍니까 인신공격이랄까 네.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없었다. 네. 이래서 이제 무죄로 선고한 건데 네. 그 판결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정말. 네, 네. 예, 그 용기도- 판사 예, 예. 대단한 분이에요. 김경진 판사님. 김경진 판사.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워낙 훌륭한 판결하셔서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세도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독 판사셨어요. 네. 그런데 아주 그 우선 용기가 대단하고 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판결을 이끌어내는 법리적인 전개가 네. 제가 봤을 때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요, 이 공산주의자의 개념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다양하다라는데 착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흠. 나아가서 다양하다는 근거가 체험을 근거로 듭니다. 네, 체험에서 특히 6.25를 듭니다. 6.25를 직접 겪은 세대가 그 생각하는 공산주의자와 네네. 그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즉 책으로 말로 듣고 공산주의자를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자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정말 그 예. 굉장한 그건 상식적으로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원래 네. 훌륭한 법 판결은 듣고 보면 당연해야 됩니다. 예, 상식에 예, 부합한. 예. 그러나 과정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상식적인 네. 그 어려운 길을 뚫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 네. 또 그 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 네. 1920년, 30년, 40년대에 그 태어나신 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얻었다가 네. 그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때 경험했던 이 공산주의자, 네. 커뮤니스트, 네. 이른바 뺄갱이, 그렇죠. 그죠? 네. 네. 이 뺄갱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평가, 네. 그 감정, 필링, 네. 그 기본 의식이 그렇지 않고 6.25를 경험하지 않고 네. 심지어는 무슨 그 6.25 이후 김일성의 네. 그 셀 수 없는 네. 그 대남 도발, 네. 군사 도발, 네. 또 김정일의 도발, 네. 그것을 경험한 세력과 경험한 시민과 경험하지 않은 시민 사이에는 네. 그야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네. 간극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을 예. 최악의 판결과 비교해 보면 훌륭함이 더 드러나는데 최악의 판결은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하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따져서 마르크스의 이론이나 레닌의 정통 이론으로 보면 북한은 완전히 변질된 그런 면이 있지요.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북한 추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느냐? 네, 네. 당신의 말은 원천적으로 허위다. 네. 그러니까 뒤를 뭐 따져볼 것도 없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거다. 음흠. 이런 판결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은 그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즉 관념과 책으로 음흠. 이론과 또 논리를 가지고 네. 예, 그 체험은 무시하고 그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법원에 굉장히 주류적인 주류죠. 예, 팽배한 예, 거죠. 예, 예. 그것이, 팽배한 거죠. 그것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에서 김경진 판사님은 빠져나와서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죠. 체험을 중시하고 네.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 그렇죠. 예.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죠. 변호사
고영주라는 분이 이분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6.25를 경험한 세대예요. 또 6.25를 경험했고 공안 검사로서 이른바 좌익, 종북, 친북, 반미 세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공자였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공산주의자의 그 유형, 네. 그 유형은 뭐 이건 명확한 거죠. 네. 그 프레임 속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뭐 이런 햇소리하는 네.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말하죠. 좌파 판사가 법조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인데, 근데 그 사람과는 달리 이 김경진 판사는 이것은 무죄다. 네. 무죄다. 고영주로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반드시 문재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네.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이게 경도되지 않더라도 고영주라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죠. 네, 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네. 그 판결문에서도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대단한 열정에서 그런 발언을 그냥 하게 된 것이고 예, 나아가서는 공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인정돼야 된다. 그것도 아하. 이제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법리지만 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법리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예. 용기 있게 적용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 변호사님이 외환죄의 경우 소위 말한 이적죄, 간첩죄, 네. 여적죄, 외환유치죄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많은 윤카세 TV를 보고 계시는 뭐 거의 압도적인 숫자의 그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이걸 뭐 어떻게 다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죠. 여적죄라는 게 형법 제 93조로 되어 있는데 네. 자, 문재인이가 지금 도 변호사님이 그 모멘텀이 된 것이 김정은하고 이른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맺은 네. 군사 합의서를 보고 확 그냥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네네. 볼까요? 네. 그 제가 그냥 대표적인 하나를 들겠습니다. 고발장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 이번 군사 합의의 서명은 송영무 장관이 했지만 결국 뭐 그것은 대통령이 뒤에 서 있었고 네.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군사 합의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네. 가장 주목한 것은 그 서해, 그렇죠. 그 영해 바다에 대해서 아주 불균등하게 주권을 제약하는 사항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서해 바다의 넓이가 대등하더라도 네. 또 질적으로 대등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마음대로 과연 대통령이 그런 주권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네.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선 양적으로 너무나 불균등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동등한 면적이라고 굉장히 그 거의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네네. 40km, 40km라고 그랬죠. 네, 그 거리뿐만 네. 아니라 심지어 후속적인 발표에서 음흠. 면적이 자꾸 넓다고 그렇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니까 면적이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국방부 완전한 차장이. 거짓말이죠. 네, 그건 눈으로 봐도 분명하지만 네. 제가 숫자적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밝혀진 바로 예. 약 50km, 약 85km 직선 거리가 그렇죠. 그런 발표가 있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네. NLL 북단에서 예, 그러자 약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북쪽은 40km, 우리 쪽은 95km가 나왔습니다. 하. 지도상에. 40km, 예, 95km. 약 2.5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선 직선 거리가 그만큼 되면 바다의 넓이만 잘라보면 쉽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서쪽 백령도에서 영해 보통 그 12해리가 약 22km 네, 합니다. 그러면은 서해 바다 쪽으로 백령도에서 바다가 22km 서쪽이 나옵니다. 네. 그럼 22km에서 직선거리 북은 40km, 네. 남쪽은 95km나 되니까 직사각형의 면적이 제가 답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1,200제곱킬로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1200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제곱. 1,200제곱킬로미터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게 면적상으로 약 2.5배 차이가 나는데요. 2.5배. 그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서울 면적을 찾아보니까 예. 서울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 아.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죠. 그렇죠. 그 넓이를 불균등하게 허. 예, 동등 조건으로 주권 제약을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질적으로 북쪽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서울, 인천 그리고 인천의 공항, 네. 국제공항, LNG 기지 그럼. 그리고 평택의 미군 기지 네. 모든 곳을 목에 딱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도저히 같은 조건의 주권 제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통탄할 일이에요. 네. 처음에 이 서해 그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이 군대가 처음에 40km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40km. 근데 그것을 어떤 기자가 네. 국방부를 출입하는 어떤 기자가 네. 구글로 체크를 해보니까 네. 40이 아니라 네. 어떻게 됐죠? 50, 85라고. 50, 85가 된 거예요. 50, 85가. 약 85 이렇게. 예, 50 의외로 50. 네. 그래가지고 이 대동강 초도라고. 초도, 초도라, 예, 초도 가지고 네. 아래가 85가 돼가지고 덕적도. 덕적도까지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보니까. 네. 네. 이것도 북한은 50이고 40. 아, 약 50 아니에요. 40이고 예, 정확히 보니까. 40이고 네. 그러니까 10이 줄은 거죠. 네, 네. 남쪽으로는 예. 95도라 이거예요. 예. 95도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135도라 이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네.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력이 없는 인간들인데 네. 이게 과연 정말 실력이 없어 이랬느냐. 네.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네. 네? 네. 완전히 대한민국 전을 기억해봐. 대한민국 군대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40, 50을 모르고 뭐 80, 95를 모를 군대가 아닌데 네. 이 군대에서 군대 안에서 문재인 정권 때에 일약 출세하고 싶은 인생 역전하고 싶은 그 소위 말하는 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군들과 청와대에 있는 무슨 희한한 그 비서관들 네. 그 나부랭이들하고 손을 잡고 네.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네. 네? 네. 이런 걸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기 전에 북한과 군사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 협상에서 북한 측 주장을 들어준 거야. 그렇죠. 그런 북한 측의 주장, 기존 주장에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까운 거죠, 네, 지금.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군사 분계선에서의 그 비행 금지 구역. 네. 그것도 북한이 요구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죠. 네. 이건 여적죄 제가 볼 때는 이건 여적죄 이상의 예, 네. 뭐 쉽게 말해서 반역행위죠. 예, 반역행위죠. 반역행위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여러 의문을 제기한 걸 들었는데 뭐 통치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여적죄상의 적국에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과연 예. 적국에 해당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네. 하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렇다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재량권이 좀 있지 않느냐, 즉 정치적인 영역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제가 고발한 것은 형사처벌의 영역 아니냐. 예. 과연 정치적인 영역을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되느냐, 네. 국군 통수권 범위에 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네. 해준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생각해 보면 저도 지론이 정치적인 영역하고 형사처벌의 영역을 구분해야지 네. 이거를 악용한 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그렇죠. 부분이 좀 뒤에 이제 네,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영역이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네.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형사처벌 영역이 없다면 여적죄라는 조항도 없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소추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도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그런 가능성이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객관적이고, 이건 이제 좀 법적인 용어입니다만, 객관적이고 급박한 위험을 네. 현저하게 증가시켜 버렸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치적인 고려라 할 수 없다. 네. 단적으로 서울 경계선, 아주 예. 그 군사 경계선에 저쪽은 수십만 군대를 전진 배치시키고 그렇죠. 우리 쪽 군대는 100km 이후로 네. 후방 배치시킨다. 네. 이렇게 되면 그런 결정을 군사 통수권, 국군 통수권의 이름으로 재량 범위에 속한다 하고 놔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곧 순간 바로 내일이라도 네. 밀고 내려와서 점령해 버릴 수 있는데 네. 점령해 버리고 나면 법정도 열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적죄니 헌법 조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런 정도로 위험이 전개됐으면 고발할 수 있어야 되고 의율해서 형사처벌이 갈 수 있어야 그래야 그 헌법 조항과 형법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뭐 이렇게 그 이런 여적죄로 고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다. 도태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이 평양에 가기 전부터 또 그리고 평양에 가서 얼마나 엄청난 반대한민국적 일종의 역적 반역 행위를 했는지가 참 소름이 끼치도록 리얼하게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시간인데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대통령 이 권력을 이 참 찬탈한 이른바 찬탈한 그 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그 문재인 씨가 설령 대통령이라는 그 자격을 41%의 유권자가 찍어줬다 해도 네.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연 이런 권한이 있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런 권한까지 누가 줬냐 이거죠. 네.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항하고 분노하고 네. 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헌법 수호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위 헌법을 수호하라고 가장 큰 책임을 준 것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헌법을 수호하고지. 예, 예. 근데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 당신네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거대 야당이면서 이런 참 그야말로 지금 도태우 변호사라는 일개 변호사가 이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그 변호사 출신들이 이걸 다 알고 있죠. 네, 네. 알고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네. 진정한 애국심이 없는 거고. 자,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가 이 제출한 이 고발장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사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참 든든해요, 정말. 1968년생이신데 69년생이신데 참 이 엄청난 참 이 국가관 확고부동한 국가관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일사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문재인 씨, 지금 듣고 있습니까? 자, 이 청와대가 들어야 할 얘기.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문재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강역. 네. 야, 멋진 표현이네요. 좀 저, 오래된 용어입니다만. 예, 강역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테리토리를 말한 거죠. 네. 영토, 강역과 주권을, 소베너티를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 이건 내가 볼 때 고발장이라 봐도 이건 정말 피를 토하는, 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야, 정말 글 잘 쓰시는군요. 아이, 무슨 아이고, 야, 피고발인의 행위는, 문재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의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 행위로, 야,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네.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네.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하는 적대 거죠. 행위를 하는, 네. 전복을 네. 모색하는, 네. 시도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참 엄청난 이야기군요. 예? 이제 결어입니다. 결어. 이 도 변호사님이 쓰신 이 고발장의 결어, 이게 굉장히 짧아요. 짧습니다. 정말 글은 A4 용지 한 장도 안 됩니다. 엉성엉성하게 쓴 건데 여기부터 여기에 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법치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독재적 제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와, 네. 그렇죠? 네.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 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 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이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권한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준 일이 없다 국민은. 그렇죠. 따라서 그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뭐냐? 이제 그 책임과 그 막중한 역사적 책임은 국민으로 돌아왔다. 네. 따라서 도태우가 고발장을 제시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국민이지만 일국민. 그렇죠, 그렇죠. 야,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군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에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잡아들라는 거죠. 그죠? 네, 검찰이 움직인다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이것은 강제 수사권 영역이 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이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칼럼을 두 차례 걸쳐 썼습니다만 이게 바로 탄핵 요건이죠. 네, 그건 네. 네, 나아가서 이런 그렇죠.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탄핵이 발휘돼요. 탄핵이죠. 네, 이거야말로 탄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탄핵인 거죠.
근데 지금 뭐냐? 자유한국당은 금배지들은 금배지 달고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금 광장과 거리를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이미 목을 자른 상태에서 송영무를 데리고 왔죠.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송영무가 반발했기 때문에 목을 자르지 않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계속 아마 송영무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네. 송영무를 지금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것도 진실을 알게 되면 네. 상황이 상당히 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송영무를 지금 현재까지는 비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과연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그 엄청난 별을 다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 장성이 네. 이 정도의 국가관 안보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 개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용기 있는 판사가 판사의 입을 통해서 내려져야 될 네, 읽혀져야 될 네. 저는 판결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도로사님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그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군사 합의가 즉각 시행하기로 한 것도 있고 네, 더욱 심각한 내용들은 1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많은 부분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이 10월 3일인데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11월 1일이 되면 수도권으로 아주 즉각 북의 여러 가지 수중 침투라든지 네, 네. 예, 북의 무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 군사 합의에 따르면은 모든 포에다가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포 사격 훈련조차도 그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육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남아 있는 포들은 0점 조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네. 그 포병과 호흡을 맞춰 보지도 못한 실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실전에 발휘하기 어려운 포들과 그 여러 가지 합동 그렇죠, 전력만 그렇죠.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저쪽의 육지에서 유리하게 쏘아대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던 합동적인 전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것을 신원식 그 중장님도 그렇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심각한 그 공백 상태가 11월 1일이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1년에 보아왔던 여러 가지 지금 그 국방력 해체의 사태들의 정점에 이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방호벽 전차 방호벽 철거, 기무사 해체, 네. 또 DMZ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지금 군사 합의까지 시행될 입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비상사태임을 절감하고 그래서 가장 그 어떤 한 걸음으로는 여적죄 공동 고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약 100여 분이 그 고발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고발인이 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은 그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오면 서명대가 아마 놓여 있을 네. 것입니다. 거기서 참여해 주시면 좋고 우편으로 이렇게 그 우리 윤창중 대변인님께 보내드려도 네.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참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간판을 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나 저 윤창중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제 2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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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